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이벤트 1대1 무료 컨설팅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몇 분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여기 14분? 14분 계신 거네. 단톡방 번호. 요 순서대로 1번부터 14번까지 이름 순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름 순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만 해서. 자, 이벤트 저랑 하실 분. 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무료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무료 상담 해보시는 분들은 알죠? 네, 결코 허투루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추첨합니다. 자, 클릭. 오, 최성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최성민 대표님, 저랑 상담 또 하시겠네요? 네, 운명인가 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연락 주세요. 시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책자금을 주변에 신청하셨던 분들 계세요. 아예 정책자금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시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왜 탈락했는지를 알면 정책자금을 유치할 때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자, 중진공에서 자금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 미달로 거절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면서 또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에 중진공 자금 수령 후에 추가로, 일단 중진공에서 자금을 받고 추가로 소진공에 또 접수했지만 인원수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거절됐어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상담 후 기업의 정책자금 한도가 소진됐다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내외장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뿌리산업 자금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네. 대표이사 경력 부족으로 창업자금이 거절당하고, 재무제표에 가수금이 잡혀있다고 또 거절당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가수금도 그렇고 가지급금도 그렇고 재무제표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헤쳐나가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볼게요. 정책자금의 종류와 예산 편성 현황 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첫 번째 융자랑 투자가 있고요. 융자는 대출이죠. 대출.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 융자. 그다음에 투자는 정부가 우리 회사에 주주로 들어와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융자와 투자에는 신용, 그다음에 보증, 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새로 신설된 게 녹색금융. 녹색금융이라는 게 신설됐네요. 자, 그다음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융자 투자가 있고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무상환, 무담보, 무이자예요. 보통 R&D 개발 자금. 그래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데 R&D 개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특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R&D 자금은 상환하지 않아요. 대신 기술료만 냅니다. 기술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의 10%만 나중에 기술료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 10%도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도 역시 무상환 무담보 무이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액이죠, 보통. 그래서 일자리 사업, 고용지원금 이런 게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B&D 자금, 바우처 같은 거 이런 게 고용지원금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출연금은 보통 1억 5천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있어요. 출연금은. 그다음에 보조금은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많아봤자 뭐 한 2, 3천 그 정도, 보조금은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원금이 있고요. 2차 보전 같은 게 있는데요. 2차 보전이 뭐냐면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보증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보증 금리가 있거든요. 그 보증 금리를 지역 자치단체, 서울시,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자율을 1% 정도 깎아주는 거를 2차 보전이라고 합니다. 자, 융자 투자는요. 예산이 작년에 73조였는데 올해 80조로 늘었네요. 예산이. 그래서 2022년에 80조가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 쪽에 36조, 보증 쪽에 27조, 투자 쪽에 8조 6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금융이 7.6조가 새로 신설됐어요. 녹색금융은 나중에 녹색금융에 대한 자세한 공고가 나오면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출연금은 작년에 27조, 올해는 29.8조, 그래서 거의 30조 가까운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 작년에 37조였는데요. 올해는 38조로 조금 늘어났네요. 조금 늘어났고 작년에 지급했던 보조금 중에 축소된 게 많고요. 대신에 올해 또 항목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줄이고 어떤 항목은 늘리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고용지원금이 31조가 쓰일 예정이에요. 고용지원금 다 아시죠? 31조. 올해보다 1조 정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B&D 자금 바우처 쪽에 약 7조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숫자들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발표된 거, 그게 기초자료인데요. 다 함께 보실게요. 네, 요겁니다. 요거. 8월 27일 날 발표됐죠. 2022년 예산안.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서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빼낸 겁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문서들이고요. 이 문서는 이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냥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강의안 받으시는 방법은 아시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후기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여러분들 블로그나 아니면 블로그 없으신 분들은 뭐 딴 것도 SNS 어떤 거에 여러분들의 후기를 올려주시고 그 후기 링크를 저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후기를 찾아 들어가서 댓글로 이 강의안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링크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뭐가 있을까요? 정책자금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정책자금은 148조가 예상돼요. 아니, 내가 맨날 세금도 내고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급여에서 꼬박꼬박 뛰고 그리고 뭐 부가세다 뭐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을 다 어디로 갔나, 나는 도대체 정책자금을 얼마나 받았나,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148조 중에 다만 조그만 1억 정도라도 받을 수 있게 오늘 한번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자, 이 정책 자금은 일단 기업마당이라는 곳에 가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기업마당 볼게요. 기업마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업마당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네, 회원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메일 신청을 아침마다 알림을 신청하시면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이메일이 와요. 그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정책자금은 기업마당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 회원가입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즈봇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이라는 그 카카오톡에 그 친구 추가할 수 있는 채널톡, 저희 정책자금 TV 채널톡처럼 비즈봇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가 캡처 떠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추가한 채널 추가하시면 이게 추가한 채널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팁들, 그 다음에 해당 정책자금, 지원 시책 이런 것들이 정보로 날라와요. 매일 아침. 그래서 이것도 신청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B 브릿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핸드폰 앱인데요. 국민은행에서 만든 앱이에요. 네, 이렇게 제 회사 이름을 넣고 클릭하면 추천 정책 자금이 이렇게 나와요. 내 사업자 번호를 넣고 KB 브릿지 앱을 깐 다음에 내 사업자 번호를 넣고 회원가입을 하면 내 업종에 맞는 추천 정책 자금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 전체 2,700개가 있는데 내가 신청 가능한 거는 206개고 그 중에 나한테 딱 맞는 건 15개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죠?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5인 미만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1인 기업 또는 직원이 1명부터 4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 희망회복자금, 제도전 장려금, O2O 지원사업, 정책자금, 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마당 등으로 해서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공고들은 앞서 설명드린 기업 마당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내 맞춤형으로 보시려면 소상공인 마당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마당이 있습니다. 창업마당은 이렇게 핸드폰 앱이에요. 창업마당에는 핸드폰 앱을 까시고 하시면 여기도 역시 푸시 기능을 통해서 그 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들이 계속 알림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K-스타트업 여기 이제 핸드폰 앱 버전이고 요건 웹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웹 버전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창업자냐,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예비 창업자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냐, 3년에서 7년 사이에 도약기에 있는 사업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관심 분야는 사업화, 즉 돈을 지불해 주는 것, 융자나 투자를 해주는 사업화, 그다음에 창업 교육, 그다음에 시설이나 공간에 어디 입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육을
인큐베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부여해주는 이런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섹션, 그 다음에 R&D 섹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텍이라서 이쪽은 이제 R&D 전용 사이트인데요. 기술 개발, 정부 과제가 공고되고요. 그 공고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가릴 수 있는, 이건 이제 핸드폰 앱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제가 PC 버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PC 버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안내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회원 가입하시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접수 중, 접수 예정, 접수 예정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출연금이에요. 무담보, 무상환, 무담보, 무상환, 무이자. 네. 그런 출연금들이 뜨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생긴 보조금 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지원금이 여기다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내 신상 정보에 맞는 내 이제 신용 정보를 동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동의 신청을 하면 나에게 맞는 보조금을 찾을 수 있는, 여기 나의 혜택 바로 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혜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보조금 24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 중에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 많은 것 중에. 근데 사실 저도 아침마다 카톡 오고 메일 오지만 메일 확인을 안 하거든요. 바쁘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놓으면 계속 뭔가가 뜨고 얼핏 지나가더라도 현재 무슨 공고가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융자, 투자, 보증, 출연금, 보조금을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정책자금의 종류인데 융자는 대출이라고 그랬죠. 투자는 정부에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 그다음에 보증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걸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 이게 보증이고요. 출연금은 R&D 자금처럼 정부 과제를 수행할 때 지원해주는 돈. 보조금은 고용지원금, 바우처 사업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지원해주는 건데 이건 좀 소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직접 대출을 받는 거를 융자라고 해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책기관에서부터 바로 쏴주는 거, 이걸 융자라고 하고요. 보통 중진공과 소진공이 있어요. 기관은. 그다음에 투자는 정책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그래서 주식으로 들어오거나 전환사채로 들어오거나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보증, 신용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거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다음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죠. 은행은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니까 나는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믿을 건 내 신용뿐이야. 그러면 그 신용을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은 어쨌든 보증서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 네, 이걸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R&D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로 지원받는 것. 네. 그다음에 출연금은 R&D 자금 등이 있고요. 기술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 네, 보조금도 역시 무상으로 받는 자금인데 이건 고용지원금, 바우처, 창업지원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지 대충 감은 잡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에 대한 구분 감 잡으셨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정책자금의 융자와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 여긴 5인 이상 사업장만 갈 수 있어요. 근데 혁신성장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더니 못 받는 곳도 받았더라. 예. 그게 바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잠깐만요. 비디오 제가 나오게 한 다음에 얼굴을 나오게 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중진공 알아봤고요. 그 다음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하죠. 소진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가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재광건운, 제조업, 광업, 광산업, 건설업, 운수업 이 네 가지 업종은 10인 미만까지도 소상공인으로 쳐줘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여기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진공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받는다. 그래서 역할이 중진공과 소진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중진공 들어간 업체는 소진공을 못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신보가 있어요. 신보는 보통 매출 10억이 넘어야 보통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매출이 적더라도 발급해 줘요. 네. 원래 특허는 기보에서 해주는 건데 신보도 특허가 있으면 소규모 매출도 보증서를 지급해 줍니다.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기보가 있어요. 여기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회사는. 그래서 어떤 업종입니까? IT 업종이나 제조업종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이다. 그러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리고 특허가 있는지 보고요.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했는지를 따진다.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이건 보통 줄여서 재단 또는 지신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보,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잖아요. 여기는 신용보증기금. 근데 경기신보, 서울신보 또는 충남신보, 충북신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지역이 붙어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신용보증기금보다 영세한 역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보는 10억이 넘어야 되니까 10억 매출이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신보 재단은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어요 아직. 그러면 재단 가봤자 한 내 신용으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창업자는. 네. 어쨌든 그거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고요. 기타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종류가 2만 개? 2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2만 개. 네. 2만 개의 각종 시책과 지원책, 부처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부처마다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게 이쪽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받기에는 수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자, 중진공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진공도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도만 있으면. 그러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기보에 가서도 또 끊을 수 있을까요? 보증서를. 아니면 재단에 가서 또 끊을 수 있을까요? 보증서를. 여기서 언제나 기다리고 이거를 누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서 신보랑 기보는요 같은 전산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중진공, 소진공은 별도의 전산이고 신보랑 기보는 같은 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보랑 기보는 중복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진공 받고 소진공 받고 신보 또 받고 이건 돼요. 재단도 별도의 전산이.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기관이 있지만 이 둘은 한 개의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정책자금 공고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진공 공고문 보겠습니다. 중진공 공고문 보면요. 이렇게 공고문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매년 초에 중진공에 게시가 되거든요. 이거 꼭 가셔서 이제 한 2달 있으면 또 뜨겠죠. 이건 올해 거고, 이건 2021년 거고. 그래서 쭉 보시면 연말에 이런 내년 공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어떤 자금에다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는 이유는 이 뒤에 별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 1,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별표 2, 최저 대출 한도 우대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업별 대출 한도 우대 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 대출 금리 우대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나와 있어요. 그죠? 부채 비율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별표가 있는데요. 그 별표에는 성장 유망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별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소진공 공고문도 볼게요. 소진공 공고문도 이쪽에 보시면 대출 신청하는 곳이 있고요. 정책자금 안내. 그러면 이렇게 소진공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이렇게 다 문서가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해당하는 거 있으면 가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진공은 중진공은 거의 직접 대출이에요. 융자. 근데 소진공은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있고 대릴 대출이 있습니다. 대릴 대출은 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오면 그걸 추천해 주는 기능이에요. 대릴 대출은. 그래서 재단에서 내가 보증서를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진공의 대릴 대출은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진공의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계좌로 여러분들 계좌로 쏴주는 거. 융자죠. 그다음에 R&D 자금이 있습니다. R&D 자금 통합 공고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2페이지씩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여기 구매 조건부,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 연구기관 협력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요. 쭉쭉쭉 해서 76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2개씩이니까 140페이지 정도의 정책자금 공고예요. R&D 자금만. 네. 그래서 이것도 연초에 나오면 저희같이 컨설턴트들은 연초에 이거 나오면 다 다운받아가지고 밑줄 치면서 공부하거든요.
네, 밑줄 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라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면 R&D 자금 유치하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지원금 통합 공고문인데요. 아까 이제 보조금 중에 고용지원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101페이지짜리네요. 101페이지짜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얘도 스크롤 한번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공고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 고용지원금별로 어떤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면 어떤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꼭 살펴보세요. 이 강의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겠죠. 이 강의안을 얻으시려면 오늘 강의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블로그에 그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이 강의안을 PDF로 드립니다. 클릭만 하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고용지원금 통합공고문 중에 없는 게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나왔던, 올해 4, 4분기에 나왔던 미래유망기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새로. 그전에는 혁신성장 업종이 필요했는데 이제 미래유망기업이라는 게 또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표부터 볼게요. 미래유망기업 목록, 정부 중앙부처에서 인정한 곳만 된다. 그래서 우수 기업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그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도 우수한 기업연구소는 이 특별한 고용지원금을 또 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미래 유니콘. 근데 이거 우리한테 해당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벤처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네. 벤처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이 셋 중에 하나를 인증받으시면 그 회사는 이 미래 유망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냐면 미래 청년 인재 육성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용지원금인데 보통 고용지원금은 인원 제한만 두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혁신 유망업종, 혁신 유망업종인가? 하여간 혁신 성장업종. 혁신 성장업종은 5인 미만도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업종은 5인 이상 신청할 수 있는데 미래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은 범위를 확 좁힐 거예요.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리고 나머지 요건처럼 이렇게. 그 중에 이제 NEP, NET 인증도 있는데 요게 이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 중에 최고봉이죠. 엄청 어려운데 이것도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할 지역별로 운영기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볼게요. 정책자금은요. 저희 같은 컨설턴트하고 1차로 전화 상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는데 준비 서류 리스트를 저희가 드려요. 준비 서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노란색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정책자금 들어갈 때 초록색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하늘색 서류가 필요하고 고용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오렌지색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저희가 1차로 받아서 이거를 보고 상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화하면서. 상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저희들이 작성하는 거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상담을 내용을 쓰게 되고요. 이걸 기초로 이제 컨설팅 로드맵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2차 상담은 직접 뵙거나 아니면 줌 미팅 등을 통해서 2차 상담이 진행되고요. 이때는 1대1 아주 심화 컨설팅이 들어가요. 심화 면접 상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완해야 될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컨설팅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제가 보통 쓰는 계약서는 이거보다 더 빡세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 단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계약서예요. 네. 범위도 더 넓고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멘티 기업, 저희가 멘티 기업 1차 마감했잖아요. 멘티 기업들은 이런 업무를 저희들한테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컨설팅 로드맵 작성해드리고, 정부 지원 사업, 예창팩, 청창사, 신창사, 초창팩, 생협창 이거 코칭해드리고, 업종 코드 변경 작업 해드리고, 신용등급 관리 해드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드리고, 특허 셀프 출원 코칭해드리고, 노무제도 정비해드리고, 법인사업자는 정관도 정비해드리고, 정책자금 융자 출연금 보조금 조달 신청도 코칭해드리고, 고용지원금도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저희들이 코칭해드립니다. 대박이죠. 이거를 제가 평소에 쓰는 그냥 컨설팅 계약서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 저희 업체들 전용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별도 비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원래 받는 비용의 3분의 1만 받습니다. 우리 단톡방 멤버들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3분의 1만 받습니다.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소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조달청, 직접 생산 확인, 우수 조달 등록, NEP 인증, ISO 인증 등등등.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냥 1차 저희 멘티 기업들 99만 원 내시면 이거 다 해드립니다. 멘티 창업자분들은 33만 원으로 나눠서 내시면 되고요. 3번.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도장 꽝꽝 찍고 서로 중간에 간인해서 보관하시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거고요. 계약은.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로드맵을 작성해 드릴 거예요. 컨설팅 로드맵은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텐데 모든 업체가 이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2020년도에 했던 어떤 업체인데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보안이 많이 필요해서. 그 업체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사업 부문이 있어요. 이 회사는 13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지금 로드맵을 짜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것만큼 복잡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짜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마인드맵을 원하시면 이런 형태로 해드리고, 보통은 다이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아웃라이너 있잖아요. 아웃라이너 형식으로 제가 많이 짜드려요. 그리고 그 문서를 같이 공유합니다. 저랑 작성한 거를. 여기 받아보신 분 계시죠? 지금 멘티 기업 중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그 컨설턴트랑 불법 브로커들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알고 있고요. 불법 브로커 들어가면 제3자 부당 개입이라고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신청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 개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계약 불이행, 계약서 써놓고 안 해준 거죠. 계약대로. 그래서 나중에 선지급금 반환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안 돌려준 거예요. 네, 저는 뭐 선지급 받지도 않고 성공보수로 하죠. 보통 평소에.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출 심사의 허위 대응, 재무제표를 분식하거나 사업계획을 과대포장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허위 대출 약속. 그다음에 부정청탁. 그다음에 정부기관 사칭. 그다음에 부당 보험 영업행위. 보험 가입을 이제 미끼로 이제 해주는 경우 많죠. 이런 것도. 적발시 근데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 받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브로커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 그 부당 개입 행위자는 형사 고소 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 개입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는 자금이 회수됩니다. 그리고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식 컨설턴트인지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컨설턴트가 일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인가된 회사인지 이런 걸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성장도로 큰 그림 그리기. 이게 이쪽에 법인 창업부터 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인의 제도를 정비하고 R&D 작업에 들어가고 특허와 인증을 하고 재무제표 관리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CEO의 절세 플랜이 들어가고 배당 정책이 들어가고 자녀가 있으면 임원을 등재시키고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기타 불필요한 자금을 정리하고 주식 이동을 해서 뭐 차명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회수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면 외감을 준비하고 세무조사 대응 작업을 하고 그래서 상속 플랜을 짜는데 이 회사를 상장시킬 거냐 아니면 큰 회사에다가 매각할 거냐 아니면 그냥 폐업 해가지고 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2세한테 물려줄 거냐 이런 프로세스를 짜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 창업부터 여기까지예요. 보통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주로 정책 자금이 주로 많이 투입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업종 코드 조회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업종 코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에 쓰는 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고 국세청 코드가 있습니다. 국세청 코드는 정식 명칭은 기준 경비율 코드라 그래요. 기준 경비율 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국세청 코드 또는 세무사 코드라고 해요. 내 업종 코드 조회는 어디서 하는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근로복지공단 앱, 핸드폰 앱인데요. 핸드폰 앱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밤색이 나와요. 뭐 초록색, 빨간색, 분홍색 막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데 요 밤색이 나왔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코드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요. 세무서 코드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는 거 실습할게요. 이제 PC 버전이죠, 이건. PC 버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초록색이 떴네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넘기기 할게요. 이렇게 넘기기. 밤색 떴죠. 아래에서 두 번째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이게 떠요. 자, 밤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눌러요. 그럼 보라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초록색 나오고 짙은 파랑 나오고 짙은 초록 나오고 다시 밤색으로 돌아왔죠. 네. 이거 밤색 아니다. 이거는 연갈색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왔고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이 웹페이지는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형태로 돼 있고 모바일 페이지는 위로 이렇게 스크롤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 고용에다가 체크하시고 사업장명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할 지사별로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사를 모른다. 그럼 이렇게 지사 찾기 눌러서 여기다가 충북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야 안 되네. 청북면 뜨죠? 그럼 평택지사네요. 아, 청북은 평택지사구나. 선택하면 여기 평택지사가 선택이 되죠? 네. 조회하기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상시 고용 인원수 5명, 산재 8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안 되거든요. 산재보험은 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관리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그 사업자 번호 10자리와 예, 끝에 0 붙은 거 이게 관리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5자리 업종 코드는 요겁니다. 25119. 네. 기타 구조용 금속작품 제조 25119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를 그 중진공과 소진공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혁신 유망 업종 코드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 업종을. 그러면 중진공과 소진공을 넘나들면서 양쪽 다 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 특허랑 연구소까지 있으면 기보도 들어가실 수 있고 재단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컨설팅은 업종 코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모바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명 관할지사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업종 코드 보셨고 그다음 일반적인 경우에 그 창업을 하시면 먼저 세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사가 이 국세청 코드랑 표준산업분류 코드 둘 다 등록해줘요.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보통 고용보험 넘어갈 때 등록이 되고 그 세무신고할 때는 국세청 코드 6자리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세무사니까 당연히 국세청 코드, 즉 기준경비율 코드를 먼저 등록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매칭이 되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나중에 등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을 들어갔을 때 꼬이는 거예요. 네, 정책자금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받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 신청하기 전에 이 코드 점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후에는 세무사한테 요청합니다. 이제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먼저 불러줘요. 이 코드에 맞는 국세청 코드로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 이게 혜택받는 업종별로 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업종 코드 있죠. 요 앞에 A로 시작하면 농업, 임업, 어업인데 1로 시작하는 업종들이 제일 많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 5로 시작하는 업종, 뭐 여기는 3으로 시작하는 업종 이게 있죠. 이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제조업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네,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여기 보시면 뿌리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업체를 만약에 도장 및 피막 처리업도 한다. 이 회사가
금속 가공을 하면서. 그러면 혁신 성장 분야, 뿌리 산업, 성장 유망 업종 다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서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그리고 지금 저희 단톡방에 그 많은 업종 중에 온라인 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교육을 할까? 여기는 그냥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고요. 여기 있죠. 방문교육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기타 교육기관 쭉쭉쭉 무슨 교육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혜택 받는 건 딱 이거 하나죠. 네, 교육기관 중에 혁신성장 분야에 들어가는 온라인 교육학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설 학원들 있잖아요. 입시학원. 이런 데도 온라인 교육학원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술학원도 그래요. 미술학원도 온라인 교육학원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업종을. 그러면 중진공, 소진공 둘 다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적어도. 아시겠죠? 네. 오늘의 아주 핵심 꿀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종 코드를 바꾼다는 거는 내 족보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족보를 혁신성장 업종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코드를 바꾸는 목적이거든요. 꼭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 코드는 어떻게 변경하나? 변경 요청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고용보험에다가 표시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업장 관리번호.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플러스 0 붙이면 이게 관리번호거든요. 전화,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업종, 변경 내용, 산업분류 코드 변경, 47219에서 46392로 329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여기 도장 찍으시고 여기 뒷장도 이름 도장 찍으시고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난관이 하나 있어요. 팩스 번호를 몰라요. 그죠? 어디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고용센터도 있고 노동청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셔야 돼요. 여기서 코드 변경을 담당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현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로 아래 한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깨져 보이는 거는 이 브라우저에서 봐서 그렇고요. 한글 파일로 열면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요거 후기 쓰셔서 이거 꼭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코드만 맞추면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은 너무너무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표 아까 보셨고 중진공 별표 아까 중진공 공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혁신성장 분야. 그래서 여기 쭉 코드 나와 있어요. 이 업종과 코드. 이거를 제가 다 아까 그 엑셀 파일로 정리한 거예요. 뭐 그린 분야,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비대면 분야, 네, 뿌리 산업, 뿌리 기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보통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여기 다 이렇게 업종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코드에 맞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소부장. 이렇게 소부장.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기 지역 특화 주력 산업. 여러분이 부산에 계시면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기계부품, 지능정보 서비스, 클린 에너지를 주업종으로 하시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대구에 계시면 이런 업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울 경기는 없죠. 네. 서울 경기는 워낙 업체가 많아서 지역 특화 산업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업종, 뿌리산업 소재, 지역특화, 지식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자 산업, 비대면 분야.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바꾸시는 게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열 패밀리로 편입되는 거예요. 업종 코드를. 정부에서 밀어주는 업종으로 일단 편입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신용 등급과 대표자 신용 등급 알아볼게요. 기업 신용 등급은요. 한국 기업 데이터, 보통 크레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그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나이스 신용 평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너무 소규모라 뺐고요. 한국 기업 데이터 나이스 신용 평가에서 주로 해요. 한국 기업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유료인데요. 웬만한 금융기관 컨설팅 회사는 다 이거 유료 회원 가입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회사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이스 신용 평가. 여기도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대표이사랑 최대 주주의 신용 등급을 봅니다. 또 기관에서는 대표이사를만 보는데 보통 대표이사가 지분이 뭐 30%다. 근데 최대 주주가 뭐 40%짜리가 누가 있더라. 그럼 그 사람 신용 등급도 봅니다. 이건 개인 신용 등급이잖아요. 개인 신용 등급은 올 크레딧과 나이스 신용 평가 두 군데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유료 서비스 사이트라 유료 서비스 돈 내고 조회하기 싫으시면 올 크레딧 점수는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 신용 점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나이스 거는 사이다뱅크라는 앱을 깔면 나이스 신용평가에 대한 등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 등급 구간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이죠. 네. 기업 대표는 무조건 신용 등급이 1, 2, 3, 4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이 등급이 폐지됐고 점수만 나오거든요. 그래 이 점수만 가지고 1000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요. 정부에서는 설명이. 1등급부터 1000등급까지 나눠서 옛날에 1등급부터 10등급밖에 없었는데 지금 1000등급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하죠. 내가 몇 등급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 크레딧의 점수 구간별 등급, 그다음에 나이스 지킴이의 점수 구간별 등급이에요. 1, 2, 3, 4등급 안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5등급은 5등급하고 6등급은 삭감 지급됩니다. 삭감. 여러분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적게. 7등급부터는 거절이. 네,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7, 8, 90 중에 들어 계시다 그러면 이거 올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러면 이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올 크레딧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올 크레딧 사이트에 네, 이렇게 여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셔서 여기에 유료 회원을 가입하세요. 내가 신용이 좋으면 굳이 유료 회원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신용을 올려야 된다. 절실하다. 그러면 유료 회원을 가입하셔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여기 신용 올리기 섹션이 있죠. 여기 마이 데이터 등록이 있고 신용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 향상 1:1 코칭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 스마트 리포트가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유료 회원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걸 이용하셔서 신용 등급을 올리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해요. 그래서 그거 싫다. 그러면 여기 마이 데이터 등록이죠. 요거는 공짜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관리에 보시면 여기 신용 성향 설문이라고 있어요. 네, 설문 참여하기 보면 125문항짜리 뭐 이렇게 약간 뭐 적성 검사 같은 걸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꼼꼼하게 돈 관리를 하고 투자할 땐 또 과감히 하지만 쓸데없는 데 낭비를 안 한다. 뭐 이런 성향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점수를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다 그런 설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이 데이터, 여기 마이 데이터 등록하시면 한 5점 정도 올려줘요. 그다음에 여기 신용 성향 설문조사 하시면 아까 보셨죠? 신용관리에 요거 체크해서 125문항 다 답변하시면 한 30점에서 50점 정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올리면 등급이 많게는 2단계 점프하시는 분도 계시고 4등급에서 2등급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5등급에서 뭐 3등급으로 점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한 계단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구간이 뭐 재수 좋게 이렇게 걸쳐 있으면 2등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받으세요.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4등급 안으로 진입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리고 7등급, 7, 8, 9, 10등급은 저런 신용정보, 신용 설문조사 해도 안 올라갑니다. 네,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꾸준히 연체 안 하고 신용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지 올려줍니다. 5년 걸려요. 회복하는데. 그다음에 CCRS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회사에다가 아니 정책기관에다가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류 중에 뭐를 기준으로 이 회사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에요. 이게 기업 평가의 비밀. 여기 보시면 우량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보증을 비리 없이 내가 아는 업체는 보증해주고 내가 잘 모르는 업체는 보증 안 해주고 옛날에 그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그 비리를 없애려고 이 CCRS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보증기관에. 이거는 S&P 등 선진평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국 특성에 맞게 처음에 신보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중진공의 평가 시스템, 소진공의 평가 시스템, 그 다음에 기보신보 평가 시스템,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가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돼 있어요. 그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뼈대는 이거예요. CCRS.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그 다음에 영업위험 이 4가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트리플 A부터 D단계까지 20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플러스, 더블 A 제로, 더블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트리플 B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0단계로. 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심사 통과를 하려면 7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이 트리플 A는 당연히 100점이겠죠. 그러면 더블 A는 몇 점일까요? 더블 A도 10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 플러스 등급이 70점이에요. 네. B 플러스 등급이 70점이고 B 플러스 B가 더블 B잖아요. 그러면 80점. 더블 B 위에 더블 B 플러스는 90점. 그 다음에 트리플 B로 가면 100점. 네. 트리플 B부터 100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신용등급은 4등급을 70점으로 봐요. 그래서 5등급이면 60점. 그 다음에 6등급이면 50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랑 기업 점수랑 대표이사 점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CCRS 등급이에요. 이게 70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등급이 좋으면 기업 등급이 B-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더블 B라고 할지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RS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책자금 한도. 중진공은 최대 50억까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는 운전자금은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건 5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시설자금은 그 담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시설자금은 토지, 건물을 얘기해요.
소진공은 최대 10억인데 운전자금은 한 번에 1억까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올해 1억 받았으면 내년에 또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진공은 최대 10억이에요. 그리고 소진공은 또 역시 운전자금, 시설자금이 있는데 시설자금은 토지는 안 해줍니다. 건물만 해줘요. 소진공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신보는 최대 30억 해주고요. 기보도 같은 기관이니까 최대 30억 해줍니다. 재단은 최대 5억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5인 이상, 여기는 5인 미만, 그다음에 여기는 신보는 매출 10억 이상, 기보는 기술력, 재단은 소상공인. 네, 이렇게 대상이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K값이 결국 정책자금 한도거든요. 여러분의 정책자금 한도를 K값이라 그래요. 그 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에다가 10에서 25%를 곱한 게 정책자금 한도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적어지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해요. 물론. 근데 기본적인 뼈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K값은 직전 연도 매출, 작년 매출의 10에서 25%다. 그럼 뭐가 10%냐? 도소매업이 10%고요. 제조업이 25%예요. 그럼 IT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조업에서 멀어질수록 퍼센트가 내려가요. 그런데 도소매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청 공장에 주문을 줘서 그 물건을 받아다가 팔아. 그래놓고 계속 도소매 매출로 기록한 거예요. 세무사한테. 이런 회사는요. 그 하청 공장과의 OEM 계약서만 있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책자금 한도가 2배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정책자금 한도는 10%였는데 25%로 2배 반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가점사항 파악과 준비. 그 정책자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골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기업부설연구소. 네. 기업부설연구소는 요 사이트에 가서 신청합니다. rnd.월.k 링크 걸어놨어요. 나중에 자료 받으면 자세히 보시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 특허 등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서 특허를 조회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립용 체결구 뭐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볼게요. 뭐 이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특허가. 이게 이제 등록 특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등록 특허. 그런데 여기에 소멸이라고 돼 있고 거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런 특허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제 특허 출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저런 특허들을 이용해서 특허 5개를 방어 출원으로 출원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돼. 내가 특허 지금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면 다 탈락해.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다 준비해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이 있어요. 벤처기업은 인증 신청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신청하는데 서류가 아주 그냥 무지막지해요. 어쨌든 여기서 벤처기업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게 이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의 끝판왕. 기술력적으로는 이노비즈. 그 다음에 일반 매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메인비즈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받았다. 그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자금에서 우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 받는 게 수출 실적이에요. 수출 실적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정책 자금이 더블로 올라가요. 네, 한도가. 수출 실적만 있으면. 물론 신용장 금액에 따라서 그 한도가 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출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 받은 거, 뭐 서울시장한테 무슨 상을 받았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용인시 처인구 구청장한테 뭘 받았다. 그러면 그런 포상 이력도 있으면 가점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증인데요. 각종 인증은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들이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이런 인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받기 쉬운 거를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성기업, 뿌리기업, 소부장기업, 녹색인증, 녹색기업, 그다음에 KC 인증, ISO 인증,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NET, NEP,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이제 가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가점 사항 외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종 코드가 아니라 업종이에요. 업종이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업종이면 최우선권을 줘요. 네,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 뭐냐면 DNA 플러스 빅3라고 들어보셨죠? D가 뭐냐면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업체. 내가 빅데이터 업체다. 그 다음에 N, 네트워크, 5G, 초고속 통신, 5G 또는 6G를 개발하는 업체다. 그 다음에 A, 인공지능, AI를 연구하는 또는 그걸 업으로 하는 업체다. 그러면 최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3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미래 자동차,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업종을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이 아까 중진공 별표에서 보셨던 혁신성장 융합업종. 그래서 지금 1월 달 자금 신청하실 때는 아마 4차 산업혁명 아이템 다루는 회사부터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회사 아이템을 4차 산업혁명 아이템에다 갖다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신발에다가 IoT 센서 달아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건데 리복이 이렇게 텔레비 볼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앉잖아요. 다리 꼬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신발 신은 채로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거든요. 그럴 때 이 뒤꿈치로 앞꿈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피자헛에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피자가. 네, 그런 센서를 운동화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운동화 제조업이 아니고 첨단 IT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업종을 국가가 미는 아이템에 이렇게 접목하세요. 어떻게든지 접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컨설팅을 하는 주력 아이템이에요. 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트랜스폼 시키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컨설팅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멘티 기업용, 여러분들을 위한 멘티 기업용 계약서가 있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딱 이쪽이 3분의 1이에요. 멘티 기업 쪽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어디 갔어? 그냥 99만 원 내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 서비스는 부가 비용을 받겠지만 이 비용도 3분의 1만 받겠다. 근데 제가 그냥 쓰는 컨설팅 계약서 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여기 보시면 컨설팅 항목이 훨씬 많죠. 컨설팅 항목이 훨씬 많죠. 네. 훨씬 많고 내용이. 근데 요즘 필요 없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상속 증여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원래 착수금 33만 원 받고 일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성공 보수로 받아요. 월 자문료로 식으로 받든지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정도를 월 자문료로 받든지 아니면 성공 보수로 조달 자금의 퍼센트로 받든지 아니면 R&D 자금 같은 경우는 멘티 기업으로 협회 멘티 기업으로 넣을 거면 그 협약비 800만 원과 조달 자금 5%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내기 싫다 그러면 그냥 전체 조달 자금의 15%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보통 쓰는 제 계약서인데 여러분들의 계약서는 이거에 3분의 1 금액만 넣었어요. 여기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엄청난 혜택을 보시는 거. 자, 그다음 그 정책자금 탈락 사례 아까 보셨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성공 사례로 바꿨는지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초반에 5인 미만인데 중진공에서 자금 수령 소진공 대상 5인 미만인데 중진공에서 자금 수령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냐? 업종 코드를 바꿨다. 네. 자, 두 번째 고용지원금 불가 업체 5인 미만이라서 고용지원금 안 나오는 업체인데 업종 코드를 변경으로 수령했다. 그죠? 네. 성장 유망 업종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는 혁신 성장 업종, 여기는 성장 유망 업종. 중진공 대상 업체인데 소진공에서도 자금 수령했다. 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세우잖아요. 이 회사가 11명짜리 회사였어요. 대표이사 빼고 11명. 그러니까 소진공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0명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은 그 직원 카운팅에서 빼줘요. 그래서 3명의 연구원이 들어가서 8명짜리 제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진공에서도 추가로 자금을 받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한도가 다 써서 추가 신청이 불가했지만 업종 코드 변경으로 수령했다. 이거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업종 코드 변경으로 네, 도소매인데 제조업으로 바꿨다. 아니면 일반 서비스업인데 IT 업종으로 바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업종 코드 변경으로 한도를 늘려서 추가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책 자금 유치 실패 후에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뿌리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뿌리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정책 자금 유치에 성공. 이거는 인증을 이용해서 이제 정책 자금을 받은 거죠. 가점 사항. 아까 설명드렸죠. 인증을 통해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실패했어요. 우리 회사가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싶은데 물품 등록을 안 받아준대.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녹색 인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녹색 인증을 받았더니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조달 등록이 성공했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 7년 이하의 기업은 대표이사가 경력이 중요하거든요. 대표이사가 관련 업종에서 적어도 10년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업체는 창업자금 받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 대표이사 경력이 부족했는데 특허 등록으로 창업자금을 성공한 거예요. 대표이사 경력이 5년밖에 안 돼요. 또는 3년밖에 안 돼요. 그전엔 다른 업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란 경력을 특허 등록을 해서 기술력을 높인 거예요. 내가 경력이 부족하니까 기술력으로 증명하겠다 그래서 특허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등록된 특허를 사서 창업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보시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수금이 4억이 있어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재무제표 그 세무사랑 얘기를 해서
자본금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증자한 거예요. 가수금 4억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법인에다가 자기의 쏟아부은 개인 돈이, 대표이사가 법인에 꼬라박은 돈, 이게 4억이었어요. 근데 재무제표에 그런 상태로 가면 기관에서 심사자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저 대표이사가 다 가져가겠구나, 자기 돈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수금이 있는 재무제표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거를 출자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본 증자를 해서, 자본 증자가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져서 재무 비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재무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책자금 유치하기에 쉽다. 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하기 전에 두 번째 컨설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건 또 추천기가 다르네. 오늘 14분이시죠? 14분 맞죠? 14분. 자, 14분을 여기다 다시 숫자를 넣어서 14명 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쏩니다. 12번 대표님. 12번 대표님 누구신가요? 12번 대표님 정일혜 대표님. 정일혜 대표님 계신가요? 단톡방에? 네,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대1로 네, 심층 트레이닝 컨설팅 와,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채널톡 주시면 제가 연락처 받아서 연락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책자금 예산 편성 현황 보셨죠? 정책자금 예산이 얼마라고요? 140조가 넘었어요. 148조? 네. 148조. 나도 그 중에 좀 받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좀 받아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고르기. 어디서 골라요? 어디서? 기업마당? 챗봇? 그다음에 창업마당? KB브릿지? 등등등. 네. 보조금 24 뭐 이런데 거기서 고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컨설팅 프로세스 이제 설명드렸죠. 그리고 불법 브로커가 어떤 기준이 불법 브로커인지 설명드렸고, 기업 성장 도표 창업부터 매각까지 또는 상장까지 보셨죠. 그다음에 업종 코드 조회하는 방법,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기업 신용등급과 대표자 신용등급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점 사항을 파악하고 CCRS까지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어떤 가점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다음에 기관별로 어떤 정책 자금이 있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 몇 인 이상이어야 되는지, 또는 뭐 특허가 있어야 되는지, 뭐 매출이 중요한지 그거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고용지원금 알아봤고요. 고용지원금 중에서 이제 미래 유망업종, 그것도 새로 생긴 거 알아봤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메모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계속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후기 써주세요. 오늘 강의 후기 써주시면 이 강의안 다 드립니다. 이 강의안 드려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수월하게 해드릴게요. 자, 공지사항. 지금 단톡방 지금 여기 참가자분 중에 멘티 기업 분들이 대다수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신 멘티 기업들도 계시고, 멘티 창업자분들도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 혜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운영진은요, 저랑 이현덕 팀장, 이승숙 팀장, 신상열 팀장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이 방에
신상열 팀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랑 같이 여러분들을 케어할 분들이에요. 담당자들. 그다음에 멘티 기업의 혜택, 금요 특강, 라이브, 지금처럼 라이브 강의 무료, 그다음에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본 무료 제공해 드려요. 근데 여러분 녹화본 받으시려면 라이브 강의 2만 원에다가 녹화본 10,000원이잖아요. 그럼 3만 원을 1년 동안 받으시면 52주 156만 원어치 상당을 혜택 받으시는 거예요. 99만 원에. 그다음에 컨설팅 로드맵을 제안해 드리죠. 제가 제시해 드리고 그 긴 컨설팅 다음에 긴 상담 다음에. 근데 이게 원래 이 컨설팅 로드맵을 짜주는 가격이 있어요.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가격이에요.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년 이상 경력자, 6년 이상 경력자, 9년 이상 경력자, 12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14년 했으니까 요 등급에 해당되고 저희 팀장님들은 요 등급 아니면 요 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싼 고급 인력들을 여러분들은 무료로 컨설팅 로드맵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컨설팅 로드맵을 받으시게 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제가 각각 이렇게 각각 별도의 컨설팅으로 받는 금액을 여러분들은 다 몰아서 그냥 한 방에 해드리다 그랬죠. 제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들이니까 정치자금 식구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 뭐 각종 인증들 있죠. 그런 것도 3분의 1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이런 것들. 자,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 끝났고요. 수고하셨고 지금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질문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질문. 멘티 기업 신청은 어떻게 해요? 이 공지사항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 공지사항에 멘티 기업 신청 공고 올라와 있고요. 1차는 끝났어요. 1차는 끝났으니까 2차 모집할 때 그때 하세요. 자, 또 카톡이 지금 이 뒤늦게 카톡이 오는데 오늘 신청하셨는데 방에 못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로 질문해도 됩니다. 그 전에 최성민 대표님 거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최성민 대표님 질문. 정책자금 한도가 15%라면 작년 매출이 1억이면 1,500만 원이 1년 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게 1년 1년 한도가 아니고요. 그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한도예요.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적어지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매출이 똑같아도 더 이상 못 받아요. 매출이 늘어나면 한도가 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빈 대표님 마이크로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거랑 같은 질문이었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신생기업이고 매출이 없는데 네. 고용지원 같은 경우는 2,140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사이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코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네네. 말했던 10에서 25%는 융자랑 보증에 대해서만 그래. 네. 보조금, 출연금은 상관없어요. 네네네. 네. 보조금, 출연금은 한 5억, 아까 30억까지도,
되는 거였죠. 20억까지도 됩니다. 예. 아, 네네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그 특허 출원 얘기하실 때 네네. 그 경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자 경력. 네, 대표자 네, 경력이 제일 우선이고 네네. 모자라면 특허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력이 아까 예시를 드신 게 네. 3년 정도 됐고 다른 업종에서 변경을 했다. 이러면 3년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대표자 경력이 1년, 2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인 경우에 특허를 내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근데 그 대표자가 1, 2년 경력인데 그 이전에 직장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해요. 관련 업종일 때가 좋은 예, 거예요. 관련 업종에서 하면 합산해줘요. 아, 네네. 예, 근데 완전히 다른 업종에 있다가 갑자기 제조업을 창업했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럴 알겠습니다. 때는 특허 같은 걸 끌고 와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래청년 무슨 고용지원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올해 디지털이 없어지고 그걸로 대신하나 보죠? 네, 청년 디지털이 그것도 내년에 그럼 없어지고, 지난번처럼 190만 원 노무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190만 원 나오는 거고요. 6개월 나오는데요. 조건이 많이 다르지도 않고요. 조건이 많이 다르죠. 그럼 올해 지금 제가 썼는데 며칠 전에 퇴사했는데 2명 다 네, 네. 그럼 내년에 또 신청이 가능할까요? 내년에는 청년 디지털은 없어졌고요. 네. 그 미래 유망 업종이 되시려면 네. 벤처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컨설팅 받아가지고? 컨설팅으로 만들어 나가야죠. 그거.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후기는요. 오늘 강의 들으신 거 간단한 소감, 뭐 요점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소감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러분의 후기 밑에 우리 단톡방 소개 이렇게 써달라고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복사 붙이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후기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제가 드린 링크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그 링크가 생길 거잖아요. 그 블로그 링크. 그 링크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클릭해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찾아가서 그 여러분의 후기를 읽고 그 블로그 댓글에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네, 이주빈 대표님. 죄송한데 네네. 저기 카페라든지 네. 뭐 제가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찍을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임대를 하면은 네. 제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런 거를 인증하면은 그것도 지원이 혹시 가능한가요? 그거는 지원 사업에 해당 지원 사업이 있으면 됩니다. 아, 이 지역에 있어야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경남 사천이요. 그러면 경남 쪽에 있는 지원 사업 중에 네, 그런 지원 사업의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미 돈을 다 쓴 다음에 우리 이런데 돈 썼는데 지원해 주세요 하면 안 줘요. 아, 그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거 지원할 때도 요런 임대라든지 그 공간을 갖다가 제가 어떤 걸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나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 작업 네. 공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 컨텐츠 제작비 2천만 원 주는 것도 있어요. 그 곧 시행이 되나요?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하고 아, 있고요. 네네. 지자체마다 다 둘러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네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밤 12시 넘었네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